21대 원구성을 위한 여야 최종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전혀 맡지 않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추가 선출하는 등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기로 했습니다. 원구성 협상 결렬을 놓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가합의까지 해놓고 돌연 협상을 깼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전 후반기 2년씩 교대로 맡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상임위는 오늘부터 곧바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부대변인으로부터 통합당의 입장과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들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과 함께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과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됐는데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서정 기자. 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원구성이 완료가 되긴 됐군요. 네, 오늘 본회의에서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원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제 여야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은 무조건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었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이 본회의를 앞두고 미래통합당 중진 의원들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면서 본회의가 약 10분 정도 지연되긴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박 의장은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구성 처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 개원도 원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경제 난국, 남북 경색, 국가는 비상시기입니다. 일터를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수많은 국민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더 이상 국회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네, 상임위원장 선출이 돼야 추경 심사가 가능한데 오늘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죠? 네,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모든 상임위를 맡게 된 건데요. 특정 정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처음입니다. 이 재헌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는 원내 일당이 모든 위원장직을 차지했지만 13대 국회 이후부터는 여야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정무위원장의 윤관석, 교육위원장의 유기홍, 과방위원장의 박광호, 행안위원장의 서영교, 문체위원장의 도종환 의원이 선출됐고요. 농해수위원장의 이계호, 환노위원장의 송옥주, 국토위원장의 진선미, 여가위원장의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정성호 의원이 또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운영위원장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선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 선출됐습니다. 네, 그 통합당이 불참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원구성이 완료됐는데 이렇게 서두른 가장 큰 이유가 3차 추경안 처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추경 심사 바로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3차 추경안의 원안 의결을 요청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 시국에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상황에서 성장을 견인하고 재정 회복으로 가는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본회의 산회 직후에는 국회 기재위와 국방위, 복지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일제히 추경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고요.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둔 다음 달 3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3차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비롯해 더 이상 민생 입법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단독 원구성 결단이 불가피했고 이번 주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은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결렬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고 기다리고 양보하면서 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통합당이 끝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 가동과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단독 원구성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 결렬 원인으로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상임위 11대 7 배분과 대선 이후 집권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하는 등 가합의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김 비대위원장의 과도한 개입으로 일이 틀어졌다는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권과 결정권을 달리하는 통합당의 구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고 이해찬 대표도 협상자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견해가 달라 이런 상황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책임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책임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전체를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걸머쥐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더 느껴야 되는. 다음 달 3일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 이 대표는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고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 3차 추경안과 함께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통합당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연시키는 등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야당이 기한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원구성 협상 결렬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자는 양보안까지 거절한 건 협치를 걷어찬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상임위 활동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상생과 협치, 견제와 균형의 핵심 자리인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다른 상임위원장을 맡는 건 여당 들러리석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통합당은 민주화 체제 이후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민주당이 깡그리 무시해버렸다고 비판하고 일당 독재, 의회 독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비롯한 전 상임위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되 몇몇 상임위만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는 양 하고 실질적으로는 독주하면서 우리를 덜러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자는 제안에 대해선 대선에서 이길 수 있으면 가져가 보란 식의 비아냥으로 들려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습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됐는데도 박 의장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며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박대출 의원 등 통합당 중진 의원들도 박 의장을 찾아 단독 국회를 강행하는 건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항의에 가세했습니다. 의회 역사상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의회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그 주모자들이 누구인지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한편 통합당은 원구성 협상 결렬 이후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 가운데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반헌법적인 조치이자 의장의 직권 남용이라며 사임계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에도 불참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양윤선, 홍혜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양 기자 어쨌든 간에 원구성 이제 상임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네. 이제 통합당이 법사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다 가져가라 했는데 결국 다 가져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까지 최종 협상을 전제로 만나서 담판을 벌였는데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최종 합의가 임박을 했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와서 국민들도 많이 기대감이 높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높았던 기대만큼 실망감도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합당 몫의 부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선출이 불가능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하고 결국 17개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이 독식을 했고요.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그리고 53년 만에 여당 단독 원구성, 그리고 여기에다 여당 상임위원장 독식은 1987년 5월 1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33년 만입니다. 21대 국회 시작부터 각종 기록이 나오게 됐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여러 차례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렬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가합의안을 작성을 했던 것으로 좀 전해졌는데요. 이거는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11석, 통합당이 7석을 가져가고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 것, 또 일본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정조사, 또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청문회 등이 있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하기도 했었던 이 법사위원장 쪼개기안을 합의안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여당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협상 결렬의 원인을 서로 상대 탓이라고 돌렸는데요. 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를 위해 상위원장 독식이 불가피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통합당은 여당이 야당을 협상 상대로 보지 않았다. 할 테면 해봐라. 들러리로 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력한 국회 내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통합당은 조금 전에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임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통합당이 장애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국회를 박차고 나갔다는 이런 비판을 다시 받겠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여당을 의회 독재 프레임으로 가두면서 대여 투쟁을 나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갈등은 결국은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상임위 구성에서의 갈등이었는데요. 상임위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갈등 사안이 있을 것인데 홍혜진 기자. 네. 특히 이제 큰 현안이 또 있다고 하네요. 뭐가 있습니까? 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원구성이라는 산을 넘으니까 여야 앞에 또 다른 산이 지금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공수처. 문제인데요. 공수처법 시행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20일도 남지가 않았는데요.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도 현재 꾸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야의 관심이 원구성 협상에 집중이 되면서 이 공수처 논의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원구성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수처 출범 자체부터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여야는 공수처 출범과 함께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싸고도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먼저 공수처법 출범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인 다음 달 15일에 출범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통합당은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는 공수처의 출범 자체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죠.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공수처란 입장인데요. 사실 민주당이 이번 원구성에서 법사위를 끝까지 사수했던 이유도 바로 공수처법을 완료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민주당 법사위를 사수한 만큼 이 공수처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특단의 조치도 내리겠다 이런 엄포를 내놨는데요. 잠시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성찰과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반면 미래통합당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주 원내대표의 어제 페이스북 글입니다. 이 공수처가 국회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법기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건데요. 정부 여당이 공수처를 통해서 이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에 놓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당은 민주당이 끝까지 법사위를 고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이 통합당은 공수처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소송 본안 심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처럼 한다면은 탄핵 문제를 거론한다면 경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복잡해지는데요. 네. 뭐 관련 법안들은 정비할 걸로 보이는데 네. 당장은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싼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이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추천 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요. 이 추천위가 후보 2명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 중에 1명을 지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데요. 이 문제는 바로 추천위의 추천에 있습니다. 이 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그 7명 중에 위원 2명이 바로 통합당의 몫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당이 반대를 하면 후보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바로 이게 통합당이 가진 카드인데요. 물론 민주당도 카드가 없진 않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 운영에 관한 규칙안인데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기한 내에 국회 추천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국회 추천이 없을 경우란 얘기가 결국은 통합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가 되는 거죠. 교섭단체로 또만 되어 있어서 통합당이 아닌 민주당의 요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에 이 추천권을 넘길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네. 물론 뭐 이와 반대되는 통합당의 유상범 의원 안도 있습니다. 유 의원의 안은 기한이 우선 따로 없고요. 그리고 야당 몫으로 교섭단체가 다수일 경우에는 의석수에 따라 추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의 추천권을 보장을 한 겁니다. 예. 여야의 카드 과연 어느 쪽에 좀 유리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는 여대 야소 상황이죠. 그리고 통과가 안 된 규칙 아닌 거죠, 현재? 그렇죠. 지금 예.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법사위로 넘어가서 지금 뭐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도 지금 민주당이 가져간 만큼 현재는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구성이 지금 마무리가 된 만큼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 수그러들지가 않고 있네요. 네,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발언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당 김두관 의원 조금 더 배우고 정규직이 됐다고 연봉 2배 받는 게 불공정이라고 했다가 그럼 모두 다 해고하고 새로 뽑자는 거냐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아주 거셌습니다. 김두관 의원과 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하태경 의원은 공사에 합격하려면 고시 수준의 시험을 봐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김두관 의원의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통합당은 공식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청년들마저 내 편으로 가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다수의 의견은요. 일단 본질에 문제가 없는데 야당이 문제를 좀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박강원 최고위원도요. 통합당이 을과 을의 싸움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발언을 했고요. 고민정 의원은 연봉이 5천만 원대로 오른다는 이 가짜 뉴스로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언론 탓을 했습니다. 예, 얘기하신 대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이렇게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
그런 주장을 민주당 내에서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다른 주장은 없나요? 네, 어제 이번 사안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원내수석을 하기도 했던 이원욱 의원입니다. 청년이 바라는 건 공평과 공정의 가치인데 청년들의 항의에 가짜 뉴스 때문이라고 하는 식의 이런 설명을 하는 건 본질을 잘못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오늘은 그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이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하겠다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주관한 데다가 청년의 목소리. 이게 청년들이 주로 성토하는 그런 자리가 됐을 가능성이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발언의 기회를 줬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남의 떡에 현물을 켜고 밥그릇을 뺏길까 전전긍긍하는 이기적인 청년들로 묘사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배움을 하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르게 나올까? 네, 이런 와중에 이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그만해달라는 이 청와대 청원이 26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론도 정말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는 정규직 전환으로 이 연봉이 5천만 원이라는 가짜 뉴스가 퍼졌는데 3천만 원대에서 200만 원 정도 오르게 된다. 가짜 뉴스가 퍼져 문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또 사실과 다르다며 인국공 자회사로 채용돼 이 보안검색 직원 평균 연봉이 3,985만 원, 거기다 복리후생이 335만 원을 더하면 4,285만 원이라고 청와대가 역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여당 내에서도 이 정부의 노동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가 이 금액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연봉이 있지 않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가 아니라는 이 청년들의 목소리, 과정의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 지적을 되새겨달라는 지적, 요구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과정의 공정성 문제 되새겨봐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윤선, 홍혜진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논쟁이 뜨겁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재정 여력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 강의보다 질이 떨어지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실기 실습과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등록금 사용 실비 공개와 차액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 중에 실험 실습비, 실험 시설 사용료 등과 같이 용도로 쓰여야 할 금액이 실제로 좀 사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환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거는 기존의 학교의 재정 상태와 적립금과는 좀 무관하다. 대학들은 재정 여건 때문에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면서도 장학금 지급이나 등록금 감면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와 대학 등록금 동결로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교육부가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의 용도 변경을 통해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 이것도 목적 지역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하고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돈을 어디다 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유롭게 변경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 교육부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의 용도 변경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등록금 반환 문제도 대학과 학생이 협의할 문제라며 등록금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 여건을 확인하는 재정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학교, 그다음에 학생 간의 우선적인 노력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 원칙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와 기재부도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정부 재정을 통한 등록금 반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당과 정의당이 3차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3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지원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임채입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됐지만 오늘 개원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자신의 SNS에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 부의장을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구속 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발장에게 적용되는 법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20만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의 신빙성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의 독선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인태 제32대 국회 사무총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오늘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가장 잘한 일로 최소한의 국회 특활비를 지켜낸 일을 꼽았고 연구 용역의 불투명한 선정 과정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제를 심의해가지고 선정해서 공모해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제 상식에 맞지 않는 거는 상식에 맞도록 고쳤고요. 유 사무총장은 또 신임 의장과 사무총장에 국회 사무처에 대한 부당한 외부 간섭을 막는 일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문화유산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할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유산 회복포럼을 출범했습니다. 공동 대표 의원을 맡은 민주당 박범계, 통합당 윤영석 의원은 문화유산의 회복은 민족의 고유성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역사 왜곡이나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등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문화유산 회복포럼은 시대 변화를 선도할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제도 개정, 국보급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로드맵 마련 등을 과제로 선정해 정책 토론회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29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부터 만나보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쏟아낸 강경 발언을 놓고 여당 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서 추 장관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렇다면 추 장관을 향한 비판과 엄호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 말문을 잃을 정도라며 추 장관의 자제를 요청했는데요. 조 의원은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라도 추 장관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금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반박 차원의 엄호 발언도 쏟아졌는데요. 황운하 의원은 본질이 희석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추 장관의 표현 방식을 문제 삼고 싶으면 그에 앞서 윤 총장의 일탈을 먼저 지적해야 맞지 않냐며 법무장관과 건건히 대립하려는 검찰총장의 태도를 나무라지 않는다면 식물 장관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품격 논란이 일자 문제는 검언 유착이다.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힘겨루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어떨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 의사 일정 보이콧을 이어가면서도 장외 집회 가능성을 놓고는 단호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당과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우겠다는 방침인데요. 무엇보다 대규모 장외 집회가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도, 경제도, 인생도 다 물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체제의 한국당이었을 때 각종 현안을 놓고 장외 집회를 거듭 개최했었습니다. 되레 집회에서 터져나온 돌출 발언으로 오히려 역공을 받기도 했는데요.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억울해서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갔지만 중도 진영의 호응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외 집회로 통합당이 떠안은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한 번 열기 위해서는 최소 수만 명이 집결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당 금고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야 했고 이로 인해 한때 자금난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외 집회만큼은 피해야 할 카드로 보고 원내에서 정책 경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대해 통합당 일각에선 대규모 장외 집회 대신 1,000만 명 서명운동, 지역별 100명 안팎의 소규모 집회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외 집회,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더 키우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모쪼록 정치권은 장외 집회가 아닌 국회 안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어린이날 등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토, 일, 월로 이어지는 해피먼데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인데요. 미국, 일본을 비롯해 OECD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대체 공휴일과 요일 지정 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일명 국민휴일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국민휴일법은 요일 지정 휴일 도입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주말에 이어 월요일까지 3일 연속 쉴 수 있게 되고요. 요일 지정 휴일로 정한 날은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은 요일 중심이 아닌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의 경우 쉴 수 없어 국민의 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4년부터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면서 국민 휴식권 보장 문제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요일 지정 휴일을 활용해 토, 일, 월로 이어지는 해피먼데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홍익표 의원은 국민휴일법은 우리 헌법 제10조가 천명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며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피먼데이 추진을 놓고 경제가 어려운데 휴일이 늘어나는 게 꼭 좋기만 한 거냐는 의견과 함께 국민의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피먼데이 법안이 마련된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월요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상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민주당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여야의 협상 결렬로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포기하면서 민주당이 단독 원구성에 나선 건데요.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통합당 황교안 부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여야의 협상 결렬로 통합당 이제 상임위원장 하나도 맡지 않겠다 하고 이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이제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본회의 지켜보는 심정, 당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 참담했습니다. 사실은 103석의 소수 야당으로서
기본적으로 의석수 부족에 대한 한계를 느낀 본회의였고요. 네. 국민들 모두가 보셨겠지만 사상 처음으로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는데 제1야당이 없는 가운데에서 여당만 모여서 이렇게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아마 국민들도 처음 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 사실 저는 의사봉이 이렇게 두드려질 때마다 네. 오늘 의회민주주의가 좀 이렇게 종결되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공교롭게도 오늘이 이제 6월 29일인데 사실 33년 전에는 어떤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골자로 한 6.29 선언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화 문이 열린 날인데 네. 오늘은 거꾸로 좀 의회민주주의의 문을 닫은 날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조금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끝내 결렬이 됐습니다. 서로 양당, 민주당과 통합당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지금 보니까 주호영 통합당의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문제 양보까지 했는데 걷어찼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본 기본적으로 이제 법사위원장이 계속 협상 초반부터 문제가 됐던 건 알고 계실 거고요. 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자리는 사실 상징적인 문제고 결국은 국회가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제1야당이 맡아야 그런 행정부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던 거고요. 네. 한 열흘간 주호영 원내대표가 잠시 자리를 비우시고 돌아온 뒤에 다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이라도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안들은 최소한 많이 제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합의안을 가지고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먼저 이제 여당 쪽에서 어떤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걸 했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당도 양보라는 건 결국 그러니까 다수를 가지고 있는 여당이 해야 되는데 여당을 선택하지 않은 국민들, 이 국민들 48% 이외에 52%의 국민들에게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끝까지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네. 문제는 저는 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끝나고서 이제 끝나는 과정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마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반대를 해서 결렬이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언론을 향해서 쏟아냈는데 네. 이런 부분은 단순히 이번 원구성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협상을 하던 간에 서로 간의 신뢰 문제에서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네. 협상 파트너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이런 식으로 마타도를 하는 건 옳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하는 과정에 대한 좀 아쉬움을 표하군요. 이제 이번에 원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그 의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으로서는 3차 추경 정말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서 속도를 낸 건데요. 지금 통합당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심사 과정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겁니까? 일단 요거는 지금 저희가 오늘 의총에서 논의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라서 내일 좀 추가로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 지금 일단 추경 속도전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게 3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이 추경을 과연 속도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쓰는 것이 맞느냐. 물론 제때에 필요합니다. 근데 제때 추경이 쓰이는 것만큼이나 네. 제곳에 제대로 쓰이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지난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뒤에 바로 급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예. 너무 속도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은요. 네, 구체적인 전략이라든가 당의 방침은 오늘 의총을 통해서 결정이 되겠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회 부의장으로 내정됐던 정진석, 야당 몫으로 내정이 됐던 정진석 의원. 지금 오늘 이제 여당 단독으로 출범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표시로 부의장 맞지 않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좀 당에서 두고 보자라는 건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만큼 정진석 부의장을 포함해서 103명 미래통합당 모든 의원들이 그만큼 결의에 차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사실 이런 상황에서 부의장 한석을 저희가 갖고 온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네. 그것이 과연 이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부의장을 맡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들러리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어떤 의회 독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명분으로만 삼을 것 같다는 우려는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교안 통합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여야의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이제 끝내 결렬이 되면서 오늘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됐습니다. 여당의 단독 선출로 상임위원장을 이른바 독식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12대 이제 국회 이후에 지금 이제 13대부터 시작된 이후에 처음인데 지금 여당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후에 또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과 더불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어떻습니까? 국회 조금 전에 마치고 나오셨는데. 지금 아직 상임위 중이고요. 예. 아니 본회의 마치고. 예. 좀 어수선했죠. 예. 그리고 마음이 좀 안타까웠고요. 예, 정치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 걸 조율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갔어야 되는데 예. 아예 거부하는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상임위 진행은 추경과 관련된 상임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겁니까? 추경안을 설명하고 예.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여러 가지 원래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원구성을 완료한 것도 있지만은 가장 시급한 게 3차 추경이었군요. 그렇죠. 예. 지금 코로나19 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례가 없는 위기고요. 예. 그리고 그 유례가 없는 위기에 각국이 대처하는 방법은 전례 없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이게 키워드거든요. 이 양이 충분한가가 아니고 충분한 것 이상으로 대응을 한다. 이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가장 기본적인 아닙니다. 예.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상처가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이제 추경 내용은 나중에 따져봐야겠지만 추경 자체 필요성은 여야를 넘어서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통합당의 부대변인 제가 전화 연결하고 들어보셨습니다만은 결렬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번 총선의 결과가 네. 국민들이 국회에서 뭘 요구했는가 저는 그걸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우지 말고 제발 일을 해라. 입장이 다르면 들어와서 같이 논의해서 풀어라. 이게 저는 국민들한테 이번 선거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예. 법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 이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도부도 상당히 비판에 직면하면서 기다리면서 해왔던 거죠. 당내 의총 등의 의견에 비해 지도부는 오히려 그동안에 많이 기다리는 쪽이었다. 기다렸죠. 법적으로 빨리 급한 거 하자. 당에서 좀 밀어붙여라라는 쪽이었고요. 네. 네, 결국에 이렇게 협상이 결렬되고 다 민주당이 가져가게 됐는데 여당이 이렇게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게 되면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행정부의 그 견제와 감시 이 부분에서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빨리 야당이 국회에 들어와서 같이 비판적으로 해야 되고요. 예. 그러나 여당 국회의원이라서 똑같은 소리를 그대로 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국회 추경 처리 과정에서는 약간 안타까운 게 추경안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다. 예. 근데 그런 기회들을 놓친 이런 상황 자체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은 행정부에 대해서 적절한 감시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걸 오를 못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도 각각 의원들이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럼으로써 행정부가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아무런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 다양한 의견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낼 수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낼 수 있어야 되고요. 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조금 이제 추경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좀 깊이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했는데 아쉬움을 표하셨는데 네. 일정상으로 보면 이번 이제 회기 7월 4일 이전에 지금 끝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일정은 끝낼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나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다음 이제 정기국회까지 갈 때 어떻게 쓰였으며 내년 예산을 짤 때 있어서도 더구나 이번에 작은 규모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워낙 급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용인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근데 다음 국회 이제 정기국회가 열릴 때 내년 예산에도 이런 추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정부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는 거고요. 물론 뭐 코로나19 사태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지만 향후 여러 가지 많이 챙겨봐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기대도 있는데 좀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내 의견을 거의 다 수렴하는 상태이고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건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여는 걸 가지고 협상을 하지 말자. 국회는 항상 열려 있도록 하고 휴회 기간만 설정해 두자. 그래서 회의도 한 달에 본회의는 2번. 그래서 법안이 처리가 된 걸 그대로 처리를 하고요. 날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은 어떤 상임위를 하고 법안 소위는 뭐 목금을 한다든지 딱 해가지고 언제나 그게 국회에 열린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국감도 상시 국감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4월 달에 통계청을 하고 5월 달에 뭐 국세청을 한다든지 한국은행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9월 가면 종합감사로 그 전에 다루어졌던 것만 다루면 되니까. 상시 국감하게 되면 뭐 국정조사도 많이 줄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 항상 민간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국회가 열렸으면 이번 주에는 뭐가 열린다.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은 의원들이 무슨 발언을 했고 했던 건 다 공개하고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다 공개한다면 그거 자체로서 정치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 얘기입니다. 보안검색 요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인데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언론들에서도 상당히 비판도 나오고 하는데 당에서는 그동안의 주류 의견이 야당이 좀 너무 불리거나 또 일부 언론이 좀 뭐 가짜뉴스 비슷한 걸 얘기해서 그쪽에 있다.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는 경향도 있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제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직무국제를 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근데 직무국제라는 건 어떤 직무를 할 때 어떤 급여, B라는 급여를 할 때는 어떤 급여 이렇게 구별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규직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부하돼 있고 일자리가 줄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쪽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 보안 요원과 일반 사무직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 테이블이나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그런 정책들을 과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던 그러니까 직무국제로 가려고 하면 노사관계나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어야 되죠. 그걸 못했던 거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 이런 것도 같이 섞여 있었다고 불만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비판하는 쪽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이게 다 훼손됐다는 극단적인 비판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훼손된 건 아니고 극단적인 비판이 있다.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정부가 노동 과정이나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격차들 각각 일자리 심한 격차가 나는 것들 줄이는 노력들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그렇다면 이런 비판이 좀 더 작아졌을 거고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정부가 노동정책을 함에 있어서 좀 성급하거나 그 중간에 과정 같은 것에 좀 미흡한 게 있었던 게 이런 비판으로 투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영호 의원께서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카카오뱅크 대표를 하셨었죠. 설립 대표를 하셨던가요? 그러니까 추진 과정에서부터 이제 규제 관련 문제하고 많이 싸우셨을 것인데 또 당에 들어오셔서도 규제혁신 쪽에 특위위원장도 맡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앞으로 우리 산업 성장, 새로운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에 지금 집중하겠다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한 가지 명심할 게 저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뜻보다도 그 시대에 맞는 규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람들의 정보라든지 이런 규제가 완화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질병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2000 화재 사건만 하더라도 화재를 방지할 이런 장치들 같은 규제가 있습니다. 그 규제는 사람의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강화돼야 되고요.
예.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정리해줘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규제를 재편하고 시대에 맞게 합의를 이끌어내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제가 규제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옛날에 선례가 없었다. 법에 보면 있죠. 근데 지금 하는 일들은 새로운 일들이거든요. 새로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선례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하고 책임져라.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규제를 징벌적 배상 제도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징벌적 배상. 혹시 하면 이게 소송의 남발 또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걱정도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항상 그런 이야기가 비판 쪽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우도 한번 해보자는 건데. 해보자. 근데 그걸 전부 모든 영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게 과연 그렇게 나오느냐. 근데 사실 초기에 도입됐을 때 징벌 소송 남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증거 개시 명령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으면 이게 증거를 어떤 소송이 전개되면 피고와 원고가 똑같이 증거를 재판에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동등하게 하니까요. 그 딱 내는 순간 만약에 숨겼다 이런 패소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어서 빨리 합의해버립니다. 예, 악의적으로 쉽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예. 그런 제도들 정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 보험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좀 제출을 하셨어요. 이용우 의원의 1호 법안이 그건가요? 예. 뭐 1호 법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네. 삼성생명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한 게 사실 우리나라가 IMF 위기 때 예. 이 공고받았던 사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사회 보장망을 안전망을 구축하라는 거고요. 두 번 가장 중요한 게 시장 기능을 확정하라는 그 제도로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은 그걸로 인해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원천인데요. 예를 들면 은행에 오늘 당장 돈을 찾으러 고객이 몰려왔으면 얼마만큼 지불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보험회사도 한 번에 계약자들이 다 돈을 요구하면 얼마를 낼 수 있을까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찾으러 왔는데 그게 장부가가 아니고 시가여야지만 오늘 처분했을 때 얼마 정도 내줄 수 있을까 평가하기 때문에 모든 거는 다 시가평가를 해야 되고요. 예. 보험에서도 실제 회계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자산과 부채는 시가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보험만 그렇게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국회 상임위 구성이 완료가 됐는데요. 이용우 의원께서는 정무위로 예. 활동을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현장에 그동안의 활동 경험도 있고 하니까 현장의 섬세함을 다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의정 활동 목표와 계획 마지막으로 여쭈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저는 그 혁신은 공정한 시장 질서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정한 시장 질서는 힘이 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똑같은 권리로 살 수 있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금융 질서의 경우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줘야지만 거기서 도전자가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혁신, 새로운 거에 도전할 수 있는 많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용우 의원님 그동안에 현장에서 이제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새로운 산업과 관련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신산업의 시대, 4차 산업의 시대에 할 일이 좀 굉장히 많을 걸로 보고요. 종종 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밤사이 전국에 태풍급 장맛비와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변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동해안 지방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오늘 21대 국회가 본격 개원됐습니다. 33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87년 6월 29일은 한국 정치 민주화의 분수령이었다고 할 수 있는 6.29 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당시 선언 8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은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었습니다. 당시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가 민주화의 핵심 구호였고 목표였습니다. 이제는
그 대통령제 자체를 분권과 협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87년 체제의 개혁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